나에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존재를 눈으로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때의 사고가 있기 전까진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내가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차가 너무 갖고 싶었던 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사게 되었다. 그때 몇 년간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운전 연습을 시키는 중 커브길을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운전이 서툴렀던 여자친구는 순간 당황해서인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고 전봇대를 들이받아 그날 나는 생애 처음으로 사게 된 차와 미래까지 생각했던 그녀를 모두 잃게 되었다. 차는 나중에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어렵다. 그날을 잊고부터 나는 심각한 우울증이 생겼고 사고 당시 마지막으로 그녀가 숨을 거두기 전 찌그러진 차 안에서 날 바라보며 힘없이 죽어가던 그 장면이 매일 밤 꿈속에서 날 괴롭혔다. 아마 그때부터 영적인 존재를 느꼈던 것 같다. 뭐 뚜렷하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속삭이는 소리와 흐릿한 형체 정도는 느낄 수 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우울증과 망상에 시달려 괴로워하던 시절 친구들은 나를 위해 펜션을 예약해 그곳으로 가게 된다.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난 영적인 존재를 느낀다. 대낮부터 우리가 놀던 마당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발소리는 마치 우리들이 놀고 있는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다.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해봤자 내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분위기마저 흐려질까 그 발소리는 나만 듣고 나만 알고 있었다. 그날 유독 모두들 기분이 좋았었는지 해가 밝은 시간이었는데도 다들 취하는 것 같았다. 얘들아, 저녁에 고기 먹어야지. 좀 천천히 마셔. 친구들은 우울해 있던 나를 위해 예약한 펜션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중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라면을 끓여 해장을 한다고 하였다. 역시 라면은 국물이야. 술에 취해 라면 국물을 먹던 친구를 보자 다들 갑자기 자기들도 국물 좀 달라고 하였다. 국물 담게 그릇 좀 줘봐. 내가 갖다 줄게. 아니야, 내가 가지러 갈게. 그릇은 내가 있는 곳 바로 위에 있었는데 술에 취한 녀석이 굳이 여기까지 오겠다고 한다. 그래, 네가 가져가라. 그 순간이었다. 친구가 잡으려고 했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야, 니 술 그만 처먹어. 친구들도 취기가 있다 보니 술에 취한 친구가 그릇을 떨어뜨려 그릇이 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 그 순간을 내 두 눈으로 보고 말았다.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릇을 술에 친구가 잡으려 했던 순간 그릇 뒤쪽으로 어떤 손모양 형체가 보였고 내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손가락으로 그릇을 슬쩍 밀었다. 가만히 있어 얘들아. 여기 내가 치울게. 그 순간이었다. 술에 취한 녀석이 도와주겠다고 여기로 오더니 비틀거리며 유리 파편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야, 괜찮아? 다행히 당시에는 겨울이라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다 보니 옷이 찢어진 것 말고는 상처는 없었다. 큰일 날 뻔했네. 너 들어가서 자 그냥. 알았어. 우리들은 술자리를 정리하고 조금 쉬기로 했다.
친구들은 자고 있을 때 그날 유독 술이 취하지 않았던 나는 홀로 볼에 타고 있는 장작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되감아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이상했다. 깨진 유리 파편들을 내가 치우려 했었는데 친구가 크게 다칠 뻔했고, 내가 잡으려 했던 그릇도 친구가 잡으려 할 때 내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떨어졌고, 근데 아까 보였던 그 손은 도대체 뭐야? 꼭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앉아있던 내 옆으로 낙엽들이 있었는데 낮에 들었던 무언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내 주변을 맴돌며 걷는 소리이다. 아씨, 또 시작이네. 평소에는 안개처럼 흐릿한 형체라도 보였는데 그날은 발소리만 들렸다. 나에게 할 말이라도 있나? 왜 내 주변을 맴도는 거지? 이런 심령 현상들이 나타날 때면 난 겁에 질려 벌벌 떨었었는데 그날은 무덤덤하게 생각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곳만 어슬렁거리는 홀령인가? 발소리가 매우 거슬려 난 차에 가서 쉬기로 하였다. 차 안은 매우 조용하였다. 조금만 쉬었다가 애들 깨워야겠다. 잠깐 눈을 붙이려고 하던 그때였다. 누군가 멈춰있는 차를 흔드는 것처럼 차 안 내부는 뭔가 심상치 않게 흔들리게 된다. 오, 뭐야? 차가 왜 이래? 너무 놀라서 벙쪄 있을 때 차의 흔들림은 멈췄다. 지진이라도 난 건가? 그때였다. 누가 자동차 곳곳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10초 정도 차를 퉁퉁 치더니 곧 소리가 멈추게 되었고, 꼭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작은 목소리에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 제발 나한테 왜 이래? 양손으로 두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서서히 귀를 열고 눈을 떠보니 사방은 조용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봤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언가 보이지도 않았고 내 주변을 맴돌던 발소리 또한 들리지 않았다. 여기 있으면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은 생각에 난 친구들을 깨워 이곳을 벗어나라 하였다. 얘들아, 우리 여기서 친구들은 다들 잠에 빠져 있었고 그중 술에 많이 취했던 친구가 일어났다. 나 아까 넘어졌던 곳이 너무 아파. 조금 전 유리 파편 쪽으로 넘어지면서 손바닥에 파편이 박힌 모양이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얼른 병원 가자. 서둘러 그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근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 자동차 키를 놓고 나왔다. 차 앞에서 잠깐 기다려. 얼른 차 키 갖고 나올게. 차 키를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그 친구는 차 본네트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있었다. 너 뭐해? 친구의 수상쩍은 모습에 황급히 달려가 보니 난 기겁을 하고 말았다. 내가 아까 차에서 쉬고 있던 그 차에는 어떤 손바닥 자국이 수백 개가 찍혀 있었고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친구가 차에 찍혀 있는 손바닥 자국 위로 손을 갖다 대고 있었다. 그런데 차 본넷에 올리고 있는 친구의 손과
차에 찍힌 손바닥 자국이 똑같았다. 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날 바라본다. 난 친구에게 물었다. 너 누구니? 내가 전에 살던 곳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으니 20년 넘게 지낸 것 같다. 오랜 기간 그곳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매일 밤만 되면 싸우던 신혼부부, 언제나 꼭 붙어 다니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주차 문제로 이 집 저 집 소리 지르던 아저씨, 또 계단에서 몰래 담배 피던 여고생 등 참 많은 별의별 사람들이 살았었지. 이건 작년쯤 있었던 일이다. 당시 부모님은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셨고 부모님이 놀러 가시는 틈을 타 나의 철부지 친형은 친구네 집에 가게 되었다. 형 놀러 간 거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 내일 아침 일찍 올게. 그렇게 혼자 남게 된 나는 친한 친구를 불러 우리 집에서 게임을 하기로 했다. 왔어? 근처에 살았던 친구는 전화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오게 되었고 우리는 게임을 하게 되었다. 친구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창밖은 어둑한 밤이 되어 있었다.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 그래, 그럼 우리 이거 한 판만 더 하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허리 아파. 얼떨결에 우리 집에서 자게 된 친구는 여기가 자기 집인 듯 마냥 소파에 자연스레 누워 TV를 켠다. 마침 TV에는 유명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고 왼종일 게임만 하던 우리는 배가 고프게 되었다. 우리 집 맞은편에 제육볶음 잘하는 집 있는데 그거 먹을래? 내가 나가서 포장해 올게. 오, 그래? 좋다. 오늘은 그걸로 먹자.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난 서둘러 옷을 챙겨 입어 집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사장님, 제육볶음 2인분 포장이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음식이 식어버릴까 난 서둘러 집으로 빨리 뛰어갔다. 1층에 도착하였고 우리 집은 9층이었기에 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어떤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난 엘리베이터를 타서 9층 버튼을 눌렀는데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혹시 9층 가는 사람인가? 아닌데 9층에는 이런 사람 본 적 없는데. 난 이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거의 알고 있다. 혹시 몇 층 가세요? 7층이요. 아, 네. 7층 눌러드릴게요. 뭐야 이 사람. 손은 멀쩡히 있는데 7층 갈 거면서 버튼을 왜 안 누르는 거야? 그때였다. 여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고 엘리베이터는 7층에 도착하게 되었다. 뭐야 저 여자는. 7층에 X형 사는데 혹시 그 형 집에 놀러 왔나? 내가 사는 9층에서 2층 아래인 7층에는 여자 좋아하기로 소문난 아는 형이 사는 집이었다. 그렇게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와, 맛있겠다. 우린 허기진 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허겁지겁 밥을 먹던 친구 녀석은 TV 옆 유리 서랍장을 멍하니 쳐다봤다. 그 서랍장에는 아버지가 모아두셨던 양주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평소 술은 잘 안 드시지만 술을 모아두는 취미가 있었다. 그렇게 멍하니 술 쪽을 쳐다보던 친구는 조금만 먹어보면 안 되냐고 나에게 물어봤다. 우리 이거 맛만 보자. 아빠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먹을까 말까 고민하던 중 친구는 어느새 제일 비싸 보였던 양주를 하나 꺼내왔다. 난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그럼 우리 조금만 맛만 볼까? 죽인다. 조금 전 사온 음식과 먹으니 양주 맛만 보려고 했던 우리는 어느새 절반이나 먹게 되었다. 그때 술안주로 먹을 음식 없냐고 물어보던 친구는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 먹을 거 없어. 편의점 가서 과자 좀 사올게. 난 집 앞 편의점에 과자를 사러 가려고 혼자 밖으로 나왔다. 그때가 저녁 12시쯤 되었던 것 같다. 집에 있을 땐 몰랐는데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오니 머리가 어지러지라 했다. 난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온 봉투를 들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때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연스레 뒤를 돌아봤는데 조금 전 형이 사는 7층으로 갔었던 그 여자를 또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자연스레 내 옆으로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서 있는 그 여자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새빨간 코트에 머리는 심하게 엉클어져 있고 또 누구에게 맞았는지 얼굴은 시퍼런 멍과 함께 입술 옆으로는 피가 굳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왔고 난 구충 버튼을 눌렀다. 그렇게 내 옆에 탄 이 여자는 버튼을 또 누르지 않았다. 이 여자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저기 7층 가시죠?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여자는 아니요. 8층 가요. 응? 아까 7층으로 가지 않았었나?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8층 버튼을 눌러주었다. 서먹서먹한 이 안에서는 뭔가 모를 차가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난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여자에게 말을 걸게 되었다. 혹시 8층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그러자 그 여자는 소름 돋는 눈빛으로 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사를 오게 될 집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이 시간에 방을 보러 온다고? (8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내 옆에 있던 그 차가운 여자는 내리게 된다. 그리고 문이 스르르 닫힐 때쯤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엘리베이터의 투명 유리창으로 날 뚫어지게 쳐다본다. 순간 엄청난 섬뜩한 느낌이 들었고 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집으로 곧장 뛰어들어갔다. 심장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고 두 손은 파르르 떨리게 되었다. 난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7층에 사는 형에게 전화를 해보게 되었다. 형,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혹시 낮에 형 집에 어떤 여자가 오지 않았어? 그러자 그 형은 집에 누가 오진 않았는데 아까 낮에 누가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옆집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라고 했고 7층은 그 형 혼자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 순간이었다. 현관 밖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난 또다시 엄청난 공포감에 떨게 되었다.
부모님이나 친형이었으면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을 텐데 난 겁에 질려 친구에게 문 밖을 내다봐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친구는 현관문으로 성큼성큼 가더니 조그만 유리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였다. 겁이 없었던 녀석이 문을 열어보려고 하자 난 서둘러 말리게 되었고 난 친구의 입을 틀어막고 숨죽이고 있었다. 다행히도 현관 밖에 있던 누군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다. 살았다. 근데 또다시 안돼. 조금 전 멀어진 여자 구두 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다. 난 친구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궜다. 그때였다. 밖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었고 그 소리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난 뜬 눈으로 밤을 새게 되었고 뒷날 부모님이 오시자마자 어젯밤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때 내 말을 들으신 아버지가 말씀을 꺼내셨다. 아버지도 최근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는 괴상한 소문을 들으셨고 살고 있는 집도 오래되었다 보니 현재 이사를 생각 중이시라고 하셨다. 여기서 20년을 살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봤지만 이렇게 소름 돋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난 그때의 일이 있고부터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무서워졌고 동네 주민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혹은 가족들이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가곤 했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래도 여긴 현관복도며 주변 곳곳에 CCTV가 있어 안심이 되었고 늦은 시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지역이다.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된 후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점점 잊어가게 되었다. 근데 그날 봤던 그 여자는 문을 왜 두드렸을까? 대학 시절부터 언제나 한결같이 못난 나를 응원해주던 천사 같은 여자친구가 있었다. 10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 카페에 혼자 공부 중이었는데 내 맞은편에 혼자 앉아있는 그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녀도 혼자 공부 중이었고 청순한 이미지에 첫눈에 반해버린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었고 우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 항상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던 나를 걱정하며 엄마에게 등짝을 맞으면서 집에 있던 반찬을 싸다 줬고 어디 가서 절대 꼴리지 말라며 피땀 흘려 받은 월급으로 항상 계절이 바뀌기 전에 그 해에 나온 신상을 사주던 주절주절 늘어나봤자 어차피 이미 다 지난 일이다. 우리가 사귀게 된 지 8년쯤 되었던 어느 날이었다. 매년 취업에 실패하며 매일 밤 좌절하던 나에게 우연히 대학 선배에게 연락이 왔다. 어디서 알아주는 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나 큰 연봉에 일할 수 있는 대기업 하위 업체에 생산직 면접의 기회가 생겼다. 대학 시절부터 목표했던 기업이 있었지만 매번 면접에 떨어지며 좌절했었고 그녀에게 받기만 해왔던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대학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선배의 추천으로 난 가볍게 면접에 합격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맞이한 회사 생활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사람들도 좋았고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었다. 다만 흠이 있다면 잦은 연장 근무에 가끔 주말에도 나가야 하는 조금 바쁜 공장이었다. 그곳에 입사 후 초창기 때 여기서 일하려고 재수까지 해오며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일찍부터 이런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공부만 하던 시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얼마 있지도 않은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며 1,000원짜리 김밥만 사 먹던 시절에 비해 지금은 10,000원짜리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내 맘대로 사 입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취업하고 나서부터 여자친구의 사이가 조금 멀어지게 되었다. 매번 나는 바쁘다는 말과 피곤하다는 핑계로 여자친구와의 시간을 보내기보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뉘어 쉬는 게 우선이었다. 우린 그때부터 사소한 문제에 자주 다투게 되었고 돈 없고 찌질한 가난뱅이 시절 그동안 감사하게 받았던 정성과 은혜는 베풀지 못할 망정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그녀에게 어느덧 나도 이제 돈 좀 번다고 작은 갈등에도 지지 않으려 아주 못되게 큰소리를 치곤 했었다. 우리의 갈등은 나날이 심해지게 되었고 우린 9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이별하게 되었다. 우리의 이별 소식에 가족과 친구 또 주변 지인들은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도록 권유도 하였지만 그녀와 나는 너무나 완고하였기에 이별 후 우린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전혀 연락 한 번 없던 그녀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바닥에 주저앉아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항상 나만 바라봤었고 언제나 내 편이었기에 지난날 못난 내 모습에 연락을 못했었다. 이런 나에게 그녀의 메시지는 큰 기쁨이었다. 난 당장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뒷날 내가 사는 집 주변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게 되었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난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다. 약속했던 시간보다 30분 먼저 나갔었는데 언제나 그랬듯 나보다 먼저 나와 있었다. 그녀는 사귀던 시절과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때 그 시절처럼 아주 좋은 향기가 났다. 헤어지고 처음 만나는 거라 조금 서먹했지만 우리는 한때 사랑했었던 시절을 추억하며 그동안 물어보지 못한 안부를 물어봤다. 그러던 중 우린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때 나는 분위기에 취해 상당한 취기가 올랐고 난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갑자기 내가 왜 보고 싶어진 거야? 그러자 그녀는 집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응? 집 정리를 도와달라고? 뜬금없는 답변에 조금 황당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언제 도와줄까? 아니, 내일 당장 도와줄게. 이대로 또 그녀와 헤어지게 될까봐 난 서두른 뒷날 바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아무렴 어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술집을 나와 난 그녀가 사는 곳 근처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저기 우리 다시 예전처럼 만나면 안 될까? 그러자 그녀는 나를 보면서 살짝 미소를 보이더니 대답은 듣지도 못하고 그녀는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오랜만에 만남이 아쉬워 집 앞까지 데려다 주려 했지만 이내 거절하고 그렇게 가버렸다. 뒷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알려준 주소로 거의 도착할 때쯤 무척이나 오래된 낡은 건물이 보였고 철거 예정, 출입 금지라는 커다란 팻말이 건물 입구에 붙어 있었다. 나랑 헤어지고 이사간 곳이 여기였구나. 난 그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계단을 올라 그녀의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 손가락을 피는 순간이었다. 이 여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누가 들어오면 어쩌려고. 아마 내가 올 것을 예상하고 문을 열어놨었나 보다. 난 묘한 느낌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실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그녀는 불도 안 켠 컴컴한 거실 가운데서 등을 돌린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난 거실 불을 켜려 스위치를 눌렀다. 응? 전구가 나갔나? 난 다른 스위치를 눌러보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이게 무슨 냄새야? 문을 열자마자 말로 표현이 어려운 강렬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무언가 이불이 덮어져 있었다. 난 손으로 내 코를 막아 냄새가 나던 이불을 손가락으로 슬쩍 들어 올렸다. 그것은 어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심하게 부패해버린 그녀의 시체였다. 그럼 거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지? 난 뒤를 돌아보니 조금 전 앉아있었던 그녀의 뒷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젯밤 집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말이 이거였구나. 난 바로 경찰을 불렀고 사정을 설명하게 됐다. 그때 경찰은 내가 죽이고 유기한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심을 하였고 몇 번이나 경찰서에 불려가 그날 있었던 사정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경찰은 내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렇게 사건은 점점 더 커져갈 무렵 그녀의 부검 결과가 나왔고 사인은 병사로 밝혀져 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다. 지금에서야 느끼는 거지만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누가 내 말을 믿었겠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했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다. 그녀의 집에 가게 되었던 날에 맡았던 강렬한 악취는 시간이 어느덧 흐른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또 전날 밤에 만나 느꼈던 한때 우리가 사랑할 때 느꼈던 그녀의 향기도 느낄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가슴 아픈 건 그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린 성인이 되어서 의도치 않게 이른바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겨 한창 젊은 나이에 우린 결혼하게 되었죠. 신혼생활 때는 신입 직장인이라 월급도 적었고 아내 또한 전업주부였기에 오로지 저는 일만 했었죠.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예쁜 아이들과 아내가 있어 저는 매우 행복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은 아마 제가 살아온 행복의 절정이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가게 된 나이가 되었고 저는 회사에서 순조롭게 승진하여 매일 허덕이던 제 결혼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부였던 아내도 이제 아이들도 학교에 가니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고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죠. 아내는 의욕에 가득 찬 표정으로 결의를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견에 대찬성을 하였고 아내를 응원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하고 싶은 일을 배우며 얻는 기쁨을 실감하고 있었는지 밤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였죠.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환하게 웃던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지역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던 길, 전날 무리했던 탓인지 저는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날 저에게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온몸에는 여기저기 붕대가 감겨 있었죠. 그리고 양팔은 움직일 수 없게 무언가에 묶여 있었고 제 주변으로는 처음 보는 무서운 장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제가 눈을 뜬 모습을 보았고 이내 달려오더니 제 손을 잡고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한없이 울기만 할 때 조심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였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도 참 무심하지. 아내는 항상 매일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나와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해 주었죠. 제 몸을 일으켜 음식을 먹여주고 대소변 처리며 누워만 있는 제 자세를 돌려주며 온몸을 주물러 주었죠. 얼른 내 몸이 나아야 할 텐데. 그렇게 며칠, 몇 달이 지나고 아내는 그날도 어김없이 제 다리를 주무르는 중 갑자기 간호사가 오더니 아내와 잠깐 얘기하자며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었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순간 저는 심각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저는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응? 여긴 어디지? 눈을 떠보니 저희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오는 게 힘이 들어 저를 집으로 데려왔나 봅니다. 근데 아직 제 몸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고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방문 밖에서는 아이들과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는 않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방에 닫혀있던 문이 열렸었고 막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쁜 내 새끼. 그런데 막내 아들은 침대 옆에 서랍문을 열고 옷을 꺼내 들더니 누워있었던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세게 닫으며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마 사춘기가 왔나 봅니다. 그리고 매일 지극정성으로 날 돌봐주었던 아내마저도 제가 있는 방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날 저녁까지 제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과 아내의 말소리만 들으면서 저는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뒷날 아침 눈을 떠보니 아내가 제 방을 청소 중이더군요. 여보, 청소 중이야? 미치겠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할 수 없으니 아내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어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는 청소를 마친 아내가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와 아이들이 제 신경들을 자극해 빨리 일어나게 하려고 술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안간힘을 억지로 써가며 일어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 어느 날 밤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제 방에 들어오지 않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누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때 아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으로 몸을 움츠리고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잠에서 깰까봐 조용히 통화하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응. 아니, 애들은 자고 있어. 지금? 알았어. 내려갈게. 아내는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고 이내 옷을 챙겨 입고서는 밖으로 나가더군요. 급하게 나가는 나머지 제가 누워있는 방문을 닫지도 않고서요. 누굴 만나러 간 것일까?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중 마침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거실을 지나는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고요. 근데 아내의 뒤로 낯선 사람의 발소리도 들리더군요. 누구야? 늦은 시간에. 살짝 열려있는 문틈 사이를 쳐다보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아내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신경을 귀로 쏟아 거실에 대화 중인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말소리만 들리더니 오늘은 살짝 문이 열려 있어 대화 내용도 들렸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그 남자가 얘기하는 대화를 엿듣던 중 저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생생해. 아내는 저를 죽은 사람 대하듯 얘기하였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저 또한 무척이나 가슴 아팠죠. 아내와 있던 그 남자는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며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등이나 어깨를 토닥이는 듯한 소리가 났었죠. 남자가 달래주자 아내는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중 아내는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간의 정적이 흐르던 그때 입술이 맞닿는 쪽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하잖아. 누워있는 제 신경의 자극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아내의 장난은 너무 심했었죠. 그리고 아내와 있던 낯선 남자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잘까? 분노가 극에 달한 저는 가슴속으로 소리를 지르던 중 제 목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지? 그리고 팔을 올려보니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아내의 작전이 성공이라도 한 걸까? 순간 낯선 남자와 있는 아내가 문득 떠올랐고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온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벽에는 아내와 저의 결혼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누가 떼버렸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네 식구가 찍은 가족 사진마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는 정신을 차려 낯선 남자와 아내가 있는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그 남자가 침대 위 한 이불 아래 같이 있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그 순간 고함을 질렀는데 내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하였고 아내와 그 남자는 옷을 벗은 채 서로를 끌어안더라고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두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일어나봐. 저는 큰아들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우려 했는데 전혀 미동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어지러워 잠이 들었던 날,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 어느 산골 외딴 집에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살고 있었대. 모자지간은 주로 밭에서 키운 작물이나 나무 열매 혹은 버섯으로 끼니를 때웠대. 하루는 엄마가 시내에 내려가 핫도그랑 빵 같은 걸 아들한테 사주셨나봐. 매일 산에서 나는 것들로 끼니를 때우다 엄마가 시내에서 사온 걸 먹은 아들은 그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안 먹게 되었어. 엄마는 먹을 것을 사오신 걸 후회하셨지만 나였어도 맛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내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덥석 샀을 거야. 엄마들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 매일 반찬 투정하는 아들 때문에 엄마는 무리해서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몸에 좋은 나물이며 쉽게 먹기 힘든 버섯을 따와 투정하는 아들에게 반찬으로 내놓게 되었어. 그런데 아들은 엄마의 마음도 몰라주고 투정은 나날이 심해져가며 그렇게 지냈대. 그렇게 산에서 두 모자지간을 힘겹게 살다가 항상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아들은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항상 말했던 게 있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꼭 시내에서 살 거라고. 물론 엄마도 산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했겠지. 하지만 그 집은 엄마의 할머니부터 내려왔던 집이라 쉽게 떠날 수가 없었나 봐. 그렇게 성인이 된 아들은 시내에서 살 거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대. 어른이 되면 산을 떠난다고 항상 얘기했기에 엄마는 아들을 보낼 준비를 미리 하고 계셨어. 엄마는 피땀 흘려 평생 모아둔 돈으로 아들이 시내에서 생활할 집을 장만해 주셨지. 아들은 바깥 시내 생활에 금방 적응하였고 쉬는 날이면 항상 옷이나 먹을 것들을 사 산에서 혼자 있을 엄마에게 전화했대. 그러던 중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 그 후로 아들은 홀로 산에 계신 엄마에게 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지. 엄마는 아들이 언제 오려나 매일을 기다리시며 외롭게 생활하고 계셨어. 그런데 엄마도 이제 서서히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셔서 산에서 나는 작물들을 수확해지기 어려워지셨지. 그래서 엄마는 집 근처에 있는 작물들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셨대. 이전에 아들이 사다 준 식품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먹고 없었어. 엄마는 그렇게 산에서 외롭고 힘들게 사시는 중 다리까지 쇠약해지셔서 이젠 더 이상 혼자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어. 밭에 씨를 뿌려도 싹은 나지 않았고 싹이 튀었다 하더라도 모종은 금세 시들고 말았지. 아무리 노력해도 작물을 수확할 수 없었던 엄마는 할 수 없이 집 주변의 풀잎을 뜯어먹게 되었어. 그렇게 엄마는 집 앞에 있는 잡초들을 뜯어와 냄비에 끓여서 드셨다더라. 어느덧 집 주변으로 나무와 잡초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엄마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셨지. 치료 시기를 놓쳤던 엄마는 이제 걸음조차 하실 수가 없게 되었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실 수 없게 되셨지. 먹을 것도 없었고 거동도 불편하니 엄마는 급기야 방 안 낡은 벽지를 뜯어먹기 시작하셨어. 배고픔과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울면서 벽지를 찢어드셨대. 산속 외딴집, 엄마 혼자 사는 집안에는 벽지가 찢어지는 소리만 났었지. 그 무렵 시내에서 살고 있던 아들은 점차 생활이 안정화되었고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먹을 것들을 사 산골짜기에 있는 엄마를 찾아갔대. 그런데 산에 오르던 중 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 엄마가 살고 있는 집 주변으로는 나무며 잡초들이며 너무 휑했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집으로 뛰어갔는데 온 집안은 벽지가 다 뜯어져 있더래. 그래서 엄마를 막 크게 불렀는데 엄마는 대답이 없다고 하셨어. 그때 방 안에서 종이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대. 아들은 엄마의 인기척인 줄 알고 황급히 구석에 있는 방으로 가봤는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때 뭔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리기 시작해. 소리가 들렸던 쪽은 바로 아궁이 불을 때우던 부엌 쪽이었어. 뭔가 불안한 마음에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엄마는 불을 떼기 위해 모아두었던 오래된 종이를 입에 머금은 채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듯한 움츠린 모습으로 죽어있더래. 엄마는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모습이셨다더라. 집안에 온 벽지들을 다 뜯어드셨던 엄마는 급기야 오래된 신문지 같은 것들을 드셨나봐.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계신 엄마를 본 아들은 이미 늦은 후회를 했겠지? 그날 이후 아들은 엄마가 살았던 집을 허물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는 매일 밤만 되면 서글프게 우는 할머니 소리와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산속에 울린대. 아마 아직도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